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예제도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심오한 장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와 수세기에 걸쳐 사회, 경제 및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노예 시대에 일어났던 20가지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현재 미국의 아프리카인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619년을 아프리카인들이 영국의 식민지인 버지니아에 도착한 시점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거의 한 세기 전인 1526년에 이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카스 바스케스 데 아일론이 이끄는 스페인 원정대는 현재 미국의 남동부 해안을 따라 정착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고, 아마도 현재의 조지아 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을 것입니다. 약 1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식민지 임무의 일환으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끌려왔습니다. 정착초는 질병, 식량 부족,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 긴장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무산되었고,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결국 그 원주민 집단들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6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의 영어권 지역에서 보다 구조화된 노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화이트 라이언호가 20 내지 30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싣고 포인트 컴포트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보급품과 교환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종종 이 나라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시스템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19. 중간 통로는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의 일환으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견뎌야 했던 끔찍한 대서양 횡단 항해를 말합니다. 이 여행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이어진 이른바 삼각무역의 중간 다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항해는 보통 6주에서 3개월 정도 걸렸으며 선상의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 신선한 공기, 위생시설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긴 여정과 보살핌 부족으로 인해 그 항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질병이 만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이 여행을 한 것으로 추산되며 상당수는 여행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중간 통로는 노예 무역으로 인한 엄청난 인류의 고통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으며 세계 역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시켜줍니다. 18. 종학살은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에서 가장 악명 높고 끔찍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781년 11월 영국의 노예선 종호는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로 가는 장기간의 항해 중 선원들이 과감하고 비극적인 결정을 내린 후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항해 오류와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여행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재정적 손실이 두려워 책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암울한 선택을 했습니다. 130명이 넘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배의 소유주들은 나중에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고, 이는 1783년 영국에서 법정 소송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재판은 노예가 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영국에서 성장하고 있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7. 압둘라만 왕자로 알려진 압둘라만 이브라임 이븐 소리는 1762년 현재 기니의 푸타잘론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역 통치자의 아들로서 훌륭한 이슬람 및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강력한 왕족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1788년 군사작전 중에 그는 라이벌 그룹에 붙잡혔고 결국 유럽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미시시피주 나체지에 있는 토마스 포스터 소유의 농장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 동안 속박되어 살았으며 그의 고귀한 유산으로 인해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배경은 결국 언론인, 노예제도 폐지론자, 심지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828년 그는 나라를 떠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희망하여 라이베리아로 여행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는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6.
IT 혁명은 18세기에 가장 극적이고 영감을 주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791년에서 1804년 사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생도맹그의 사람들은 식민지 체제에 대항하여 봉기했습니다. 이 반란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노예 반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가혹한 환경은 1791년 8월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고 섬의 많은 지역이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같은 외국 열강들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반란군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는 1794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혁명의 핵심 인물은 투생 루베르티르였는데 그는 한때 노예였던 사람으로 뛰어난 군사 및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802년 나폴레옹은 이 섬을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결국 장 자크 데살린이 이끄는 IT 군대에 패배하고 맙니다. 1804년 1월 1일 IT는 독립을 선언하여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자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15. 파타세카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브라질 노예 시대에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박탈당했던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 학대를 충격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프리카 혈통으로 앙골라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파타세카는 브라질로 이주하여 눈에 띄는 외모와 체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육사로 일해야 했는데 노예 소유주의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 노예 여성들과 함께 아이들을 낳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별명인 파타세카는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외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그는 20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산타 에우독시아와 같은 곳에서는 그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내용의 대부분은 구전 역사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노예 제도의 비인간화에 대한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과거에 대한 추모와 반성의 의미로 그의 기억을 계속 기리고 있습니다. 14. 마룬 공동체는 노예 제도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형성한 정착지였습니다. 그들은 플랜테이션에서 도망쳐 울창한 숲, 산, 늪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정착하여 자유를 되찾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젓갈색이라는 단어는 탈출한 또는 야생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언어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종종 농업, 어업, 사냥, 무역에 의존하여 자급자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의 노예였던 개인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자유인도 포함되어 있어 풍부한 문화적 혼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들 중 다수는 종종 아프리카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독자적인 통치 체계를 개발했으며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른 공동체는 단순히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식민지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민지 열강과 조약을 협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자메이카에서는 평화적 공존의 대가로 마룬에게 땅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몇 가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13. 미국 대통령직의 상징인 워싱턴 DC의 백악관은 자유를 거부한 사람들의 노동으로 지어졌습니다. 1795년 노예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예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노예 소유자로부터 노동자를 임대했으며 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직접 기속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석과 석재 준비, 자재 운반 및 일반 건축과 같은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보다 전문화된 석조 작업은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석공과 같은 유럽 장인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일부 노예 노동자의 알려진 이름으로는 피터, 벤, 다니엘, 해리가 있으며 이들은 건축가 제임스 호반의 감독하에 일했습니다. 총 200명 이상의 노예들이 백악관과 미국 국회의사당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공헌은 역사 연구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백악관 역사협회를 비롯한 전시회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12. 이보 랜딩이라고도 알려진 이그보 랜딩의 이야기는 노예 제도에 대한 용기와 저항의 놀라운 예입니다. 1803년 5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온 약 75명의 이그보족 그룹이 조지아주 세인트 시몬스 섬의 덤바크릭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소유주에게 팔린 그들은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이 그분은 일어나 배를 장악하고 얕은 물에 좌초시켰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에 굴복하는 대신 집단적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이후 자결권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늘을 나는 아프리카인의 신화라는 전설로 발전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민속과 미국 남부 역사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1.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 남부에는 노예 순찰대로 알려진 조직화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노예들을 감시하고 허락 없이 농장을 떠난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찰대는 통제를 유지하고 불안이나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초의 순찰은 18세기 초 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되었는데 종종 탈출에 대한 두려움과 플랜테이션 경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찰대는 일반적으로 백인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자완하거나 참여해야 했습니다. 지방당국의 허락을 받은 그들은 노예가 된 개인을 신문하고 구금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찰대는 노예 제도의 직접적인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남부 치안의 초기 선구자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미국 법 집행의 광범위한 이야기에서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10. 1831년 8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잘 알려진 봉기 중 하나가 버지니아주 사우샘프턴 카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도자는 넷 터너였는데 그는 설교자로 알려진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에 대항하여 일어서라는 사연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반란은 8월 21일 터너와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가 살던 농장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들의 그룹은 약 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지역 민병대가 반란군을 진압하였습니다. 터너는 은신처로 들어갔지만 몇 주 후에 붙잡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이 봉기는 큰 결과를 낳았는데 남부의 주들은 훨씬 더 가혹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노예와 자유흑인 모두를 위한 교육, 모임, 이동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 터너의 반란은 여전히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간주됩니다. 9. 엘렌과 윌리엄 크래프트는 조지아주 메이컨 출신의 부부로 역사상 가장 대담한 노예 탈출 중 하나로 유명해졌습니다. 엘렌은 1826년에 노예 여성과 백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피부색이 매우 밝았습니다. 1824년에 태어난 윌리엄은 숙련된 가구 제작자이자 노예였습니다. 1848년 12월 그들은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엘렌은 병약한 백인 청년으로 변장하고 하인과 함께 여행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성복을 입고 실크햇을 쓰고 얼굴과 팔에 봉대를 감았는데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로 말하거나 후화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노예 수행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차와 배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항해했습니다. 그 변장이 너무나 잘 먹혔기 때문에 엘렌은 그녀의 하인의 탈출을 도우려 할지도 모르는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1848년 성탄절에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보스턴에 정착하여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여정은 자유를 위해 1000마일을 달리다 라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8. 18세기와 19세기 미국에서 노예들이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충격적인 관행이 등장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1808년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이 금지된 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 인구 사이에서 재생산을 더 많은 사람을 사지 않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대개 어릴 때부터 20대가 되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같은 주에서 특히 흔했는데 많은 노예들이 최남단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신을 막기 위해 약초요법을 사용하거나 관계를 지연시키거나 신체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저항 행위는 그들의 삶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거부였습니다. 7. 1815년경 버지니아주 루이자 카운티에서 태어난 헨리 박스 브라운은 노예 제도에서 가장 특이한 탈출 중 하나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15세 때 그는 리치몬드에 있는 담배 공장으로 보내져 일하게 되었습니다. 1848년에 아내와 자녀들이 팔려 떠났을 때 그는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맹국의 도움으로 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849년 3월 23일 브라운은 건어물이라고 표시된 나무 상자에 자신을 봉인하여 리치몬드에서 펜실베이니아 노예제도 반대협회의 본거지인 필라델피아로 배송되었습니다. 그 여행은 기차와 마차, 배를 타고 2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브라운의 공기와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상자를 다룰 때마다 모자를 사용하여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마침내 필라델피아에서 상자가 열렸을 때 브라운은 말 그대로 자유의 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명한 연설가이자 연기자가 되었으며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사용하여 노예 제도의 공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예 폐지론자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6. 종종 현대 산부인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메리언 심슨은 현재 그의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방법으로 인해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1840년대에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심슨은 노예가 된 흑인 여성에게 산부인과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845년에서 1849년 사이에 심슨은 아나카, 루시, 베시를 포함한 최소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현재 윤리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에서 여러 번의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심슨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통증을 덜 느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그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술은 임시진료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나카는 30건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스의 연구는 의학적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그 지식은 매우 착취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2018년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그의 동상은 대중의 항의와 그의 유산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철거되었습니다. 5. 1850년 9월 18일 타협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도망노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예 소유자들에게 노예 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들이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주에 살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신원이 확인되면 탈옥자는 재판 없이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주의 지방 및 연방 당국은 협력해야 했으며 이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주 경계를 넘어 강력한 법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도망자를 돕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체포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심지어 자유로운 흑인 시민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효과도 가져왔는데 국경 지역에서는 노예 노동자가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예 노동자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 법은 북부에서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점증하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와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급증했습니다. 4.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프랜시스빌에 있는 머틀즈 플랜테이션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령이 출몰하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1796년 데이비드 브래드포드 장군이 지은 원래 이름은 로렐 그로브였던 이 플랜테이션은 기이한 사건, 비극적인 죽음, 유령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대 투니카 부족의 묘지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무려 12마리의 영혼이 이 저택을 배회하며 다양한 불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본가에서 일했던 젊은 노예 여성 클로이입니다. 민담에 따르면 클로이는 농장 주인인 클라크 우드럽의 가정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위를 잃게 될까 두려워 여자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벌로 그녀는 귀를 잘렸고 상처를 덮기 위해 녹색 터번을 썼습니다. 한 이야기에서 클로이는 협죽도 잎으로 케이크를 구워 가족을 아프게 하면서
간호를 통해 가족이 건강을 되찾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비극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클로이의 영혼이 여전히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992년 한 사진이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그녀의 그림자 같은 모습을 포착하여 유령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3. 맘베트라고도 알려진 엘리자베스 프리먼은 미국에서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744년경에 태어난 그녀는 매사추세츠주 셰필드의 권력자인 존 애슐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1781년 그녀는 법 제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자유를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리먼은 1780년에 제정된 새로운 매사추세츠 헌법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그 헌법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이자 노예제도 폐지론자인 시어도어 세지윅의 도움을 받아 노예제도가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그녀의 결단력은 법정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석방되었다는 선언을 받았고 매사추세츠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승리 후 그녀는 엘리자베스 프리먼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세지워 가족의 유급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프리먼은 그녀의 지혜로 존경받았고 치료사, 조산사 및 간병인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했습니다. 2. 오는 시간은 미국 노예제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입니다. 1859년 3월 2일과 3일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미국 내 노예에 대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플랜테이션 소유주인 히어스 미즈 버틀러는 재정난에 직면하여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팔았습니다. 남녀노소 총 436명의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틀러의 농장에서 평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족을 온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은 종종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만이 함께 팔리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 고통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의 슬픔과 폭우가 뒤섞여 사건은 오는 시간이라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 클로틸라는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이 공식적으로 불법화된 지 50년이 넘은 후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을 미국으로 데려온 마지막 곳으로 알려진 선박입니다. 1860년 윌리엄 포스터 선장은 엘라베마주 사업가 티모시 미허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항해를 진행했는데 티모시 미허는 자신이 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항해를 진행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모빌에서 출발한 포스터는 현재의 베냉에 있는 위다로 항해하여 125명을 태웠습니다. 결국 110명은 살아남아 엘라베마로 미립국했습니다. 불법 항해를 은폐하기 위해 배는 도착하자마자 모빌강에서 침몰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포로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빌 근처에 머물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인 아프리카 타운을 형성했습니다. 이 정착지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탄력적이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2019년 클로틸다호의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의 마지막 장에 대한 가시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역사의 이 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